언니, 그거 알아요? 그 사람 요즘 많이 힘들대요. 포크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점심 자리였어요. 샐러드를 집으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제 시간이 잠시 멈춰버렸습니다. 갤러리도 정리했다던데 많이 수척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 표정을 살피듯이요.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이야기였습니다. 38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요. 두 아들을 키우고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려주고 그 사람의 양말을 챙기고 감기약을 챙기던 사람이니까요. 1년 전이었다면 당장 전화기를 들었을 겁니다. 괜찮아?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렇게 물었겠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조용히 샐러드를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제 일이 아니네요. 지인이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정말로요. 그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면서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제 정말로 끝났구나. 과거와의 끈이,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죄책감이 드디어 완전히 끊어진 거였습니다. 38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저 한선옥은 25에 결혼했습니다. 미용사가 되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시집 가면 그런 거 못해라며 손사래를 치셨죠. 그래서 미용학원도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신랑감으로 소개받은 사람은 중학교 국어교사였어요. 키도 크고 말도 차분하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 주변에서는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교사 남편 만나면 평생 편하게 사는 거야.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네. 잘 됐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고 저는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남편 윤정호는 학교에서 인정받는 교사였습니다. 교감까지 승진했고 정년 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죠. 저 역시 흠잡을 데 없는 아내였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고 학부모 모임에 나가 남편 얼굴 세워주고 집안 살림 빈틈없이 돌리고 겉으로 보면 우리는 모범적인 부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는 걸.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애들 학원비 이체했어. 주말에 친척 집 가야 돼. 그런 대화뿐이었어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외로운 적은 없었는지. 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고 남편도 제게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란히 걸으며 각자의 역할을 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부부가 아니라 동업자처럼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요. 결혼이란 게 원래 그런 거라고, 나이 들면 정이 쌓이는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던 날 저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하게 쉬어요. 그렇게 말하며 상을 차렸죠. 남편은 담담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히 기뻐하거나 아쉬워하는 기색도 없이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좀 집에 있으니까 둘이서 시간도 보내고 여행도 다니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남편은 매일 소파에 앉아 TV만 봤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뉴스를 보고 점심 먹고 드라마를 보고 저녁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말수는 더 줄어들었고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원래 퇴직하면 다들 이렇게 무기력해지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냥 두었어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 사진 동호회 가입했어. 사진요? 남편은 평생 사진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가족여행 갈 때도 핸드폰으로 대충 몇 장 찍는 게 전부였죠. 교사 모임에서 한 선배가 추천해줬어. 취미 생활도 해야 건강하다고. 그렇게 시작된 사진 동호회. 처음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활동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먼저 장비를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렌즈, 삼각대, 가방. 이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된 사진을 찍지. 그 다음엔 옷이었습니다. 클래식한 체크무늬 셔츠, 베이지색 면바지. 평생 검은색 정장만 입던 사람이 갑자기 화려해졌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머리를 염색하고 왔습니다. 새치가 섞인 흰머리를 까맣게 물들이고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며 집에 들어왔어요. 염색했어요? 응, 동호회 사람들이 너무 늙어 보인다고 해서. 63세 남자가, 퇴직한 교사가 누가 뭘해서 염색을 하고 향수를 뿌립니까?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취미 생활이니까, 기분 전환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점점 집에 없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이번 주말에 출사 간다. 다음 주엔 제주도 촬영 여행이야. 오늘은 동호회 정기 모임이라 늦을 거야. 처음엔 주말에 한 번씩이던 게 주중에도 나가고 1박 2일 여행도 가고 어느새 한 달에 집에 있는 날보다 밖에 있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예전처럼 밥상을 마주하지 않았어요. 나 먼저 먹을게. 사진 편집해야 돼. 노트북 앞에 앉아서 밥을 먹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내 사진 전시회가 열려. 갤러리 카페에서. 전시회요? 응. 동호회에서 우수 작품 선정됐거든. 평생 교단에만 서던 사람이 갑자기 사진작가가 되어 전시회를 연다고 합니다. 저는 말했어요. 그럼 제가 같이 갈게요. 남편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래, 와도 돼.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토요일, 저는 남편과 함께 그 갤러리 카페에 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깔끔하게 꾸며진 곳이었어요. 남편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그녀를 처음 봤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긴 머리의 여자.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작품들 정말 멋져요. 작가님. 그 한마디가 제 귓속에 박혔습니다. 남편은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유리 씨 덕분이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바로 이 여자였다는 걸.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저 유리라는 분은 누구예요? 갤러리 카페 운영하는 사람이야. 이번 전시 기획해 준 거고.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엔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았어요. 그 여자가 남편을 보는 눈빛, 남편이 그녀에게 보이던 미소, 그건 제가 38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갤러리 카페의 SNS를 찾아봤어요. 카페 유리라는 이름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죠. 다양한 작가들의 전시회 사진, 카페 일상, 그리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오늘도 작가님과 좋은 대화 나눴습니다. 작가님의 새 작품 기대해 주세요. 작가님,
평생 교감 선생님, 아빠, 여보로만 불리던 남편이 그곳에선 작가님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동호회 활동이야. 전시 기획자와 작가의 관계일 뿐이야.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옷을 빨래하다가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어요.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2인 세트 메뉴, 와인 2잔, 22만 원. 우리 부부는 평생 외식을 해도 한 끼에 5만 원 넘게 쓴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저녁 식사 때 물었습니다. 남편은 영수증을 보더니 무심하게 말했어요. 아, 전시회 끝나고 유리 씨랑 식사한 거 고마워서. 22만 원짜리 식사를요? 전시 기획해준 사람한테 밥 한 끼 사는 게 이상해? 이상하지 않나요? 38년을 같이 산 아내한텐 짜장면도 아까워하던 사람이 이제 몇 달 알았다는 여자한텐 22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사줍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남편의 표정이, 저를 보는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화장실에 가려다 남편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지만 그날은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가 모르는 은행, 제가 모르는 계좌.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입금, 퇴직금 일부 5천만 원. 출금, 인테리어 비용 1,800만 원, 카페, 유리원.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천만 원. 우리 노후 자금의 일부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별도 통장으로 빠져나갔고 그 돈이 그 여자에게 흘러갔다는 겁니까? 카페 인테리어 비용 1,800만 원. 저는 평생 살림하면서 1,000원 한 장 아껴가며 모았습니다. 마트에서 계란 10원이라도 싸게 팔면 달려가고 옷 한 벌 사려다가도 아직 입을 만하네 하며 참았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남편의 퇴직금이, 우리 노후 자금이 다른 여자의 카페를 꾸미는 데 쓰였습니다.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은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응? 왜 그래? 이게 뭐예요? 통장을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걸 어떻게가 중요해? 이게 뭐냐고요? 통장 하나 따로 만들면 안 돼? 내 퇴직금인데. 그 퇴직금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알아요? 당신이 38년간 학교 다니는 동안 누가 집안 살림 꾸리고 애들 키우고 시댁 뒷바라지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도 당황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내가 번 돈으로 당신이 38년간 먹고 산 거 아냐?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습니다. 남편이 번 돈으로 살았죠. 하지만 그게 전부인가요? 1,800만 원을 카페 인테리어에 쓰셨네요. 우리 노후 자금을 그 여자한테 쓴 거예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이해 못해. 유리 씨는 날 한 사람으로 봐줘. 교감이나 남편이 아니라 윤정호라는 한 사람으로. 그래서요? 그게 1,800만 원을 줄 이유가 돼요? 난 평생 당신한테 한 번도 나로 살아본 적이 없어. 항상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선생으로만 살았어.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유리 씨는 내 사진을 보고 내 글을 읽고 내 이야기를 들어줘. 그게 당신한텐 이해 안 되겠지만 나한텐 처음 느껴보는 거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8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도 않았고요. 대신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문자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작가님, 오늘 회의 잘 마쳤어요. 내일도 기다릴게요. 작가님 덕분에 카페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감사해요. 작가님, 저 오늘 많이 외로웠어요. 통화 가능하세요? 마지막 문자는 새벽 1시에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답장. 곧 전화할게. 조금만 기다려. 저는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하나하나 차분하게. 다음은 통장 거래 내역이었어요. 은행에 가서 최근 1년치 내역을 모두 출력했습니다. 카페 인테리어 비용 1,800만 원 외에도 매달 2,030만 원씩 식사비라는 이름으로 나간 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숙박 예약 사이트에서 찾은 영수증, 2인실 펜션 1박, 제주도 오션뷰 호텔 2박 3일, 출사 여행이라고 했던 그날들이 실은 둘이서 함께한 여행이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일주일 내내 저는 남편 앞에서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했고 다녀오세요 인사도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관심이 없었던 거겠죠. 일주일 후, 저는 모든 증거를 프린트해서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한 저녁 식탁에 그 파일을 올려놨어요. 이게 뭐야? 남편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통장 내역, 문자 메시지, 숙박 영수증, 모든 것이 날짜 순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걸 왜? 이혼하려고요. 제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이혼?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에요. 당신은 1년 넘게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냈고 우리 노후 자금을 그쪽에 썼잖아요. 이게 갑자기예요?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유리 씨를 선택했어요. 그 사람이 당신을 한 사람으로 봐준다며 좋아했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선호가 38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며 살았어요. 애들 키우고 시댁 일하고 집안 살림 돌리고 당신이 교감까지 올라가는 동안 저는 제 꿈도 제 이름도 다 버리고 살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저를 한 번도 한 사람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밥 해주는 사람, 빨래 해주는 사람, 당신 뒤치다꺼리 해주는 사람으로만 봤어요. 그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유리하고는 정리할게. 필요 없어요. 제 대답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리하든 말든 그건 당신 선택이에요. 저는 이제 상관없으니까요. 그럼 넌 정말로. 네, 이혼할 거예요. 남편은 제 얼굴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아마도 제가 농담하는 건지 화가 나서 하는 소리인지 확인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제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며칠 후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재산분할 협의를 했어요. 아파트는 제가 갖고 남편은 예금의 일부와 차를 가져갔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깨끗하게 끝내고 싶어요. 사실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증거도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어떤 끈으로도 연결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38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남편은 아니, 이제 남이 된 그 사람은 짐을 싸서 나갔어요. 유리 씨가 사는 월세 오피스텔로 간다고 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만 남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누구로 살아왔을까?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던 제 인생. 그럼 한선옥이라는 사람은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봤습니다. 한선옥. 낯설었어요. 마치 처음 듣는 이름처럼. 하지만 동시에 뭔가 새로운 시작 같기도 했습니다. 62세. 늦었지만 아직 남은 인생이 있었어요. 이제는 한선옥으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이혼 후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우연히 구청 게시판에서 무료 강연 공고를 봤습니다. 중년 여성을 위한 인생 재설계 특강. 별 기대 없이 신청했어요. 그냥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였죠. 강연장엔 저 같은 나이대의 여성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잃어버린 듯한 공허한 얼굴들. 강사는 60대 초반의 여성 상담사였습니다. 그분이 말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누구였지?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 마음이었거든요. 상담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간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자신을 확인해 줄 사람을 찾은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오신 적이 있나요? 강연이 끝나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나로 살아본 적이 있나? 없었어요. 24세 결혼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선옥으로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도서관에 갔습니다. 젊었을 때 읽고 싶었던 책들을 빌렸어요. 소설도 에세이도 여행기도 하루에 한 챕터씩 천천히 읽으며 오랜만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였어요.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붓을 잡은 건 중학교 미술 시간 이후 처음이었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색을 칠하고 선을 긋는 그 시간이 참 평온했어요. 그리고 시니어 대상 헤어 봉사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미용사의 꿈. 비록 40년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머리를 다듬어 드리며 고맙네, 이쁘게 잘해줘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 생각으로 채워지던 그 시간들에 드디어 제 삶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산책하다가 작은 상가 공실을 발견했어요. 골목 안쪽에 조용한 자리였습니다. 여기에 뭔가 해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고민하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작은 찻집을 열기로요. 큰 수익을 바란 건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들이 편하게 차 한 잔 마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간판을 달 때 큰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가게 이름은 뭐로 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늦게 핀 꽃. 좋네요. 아들이 조용히 웃었어요. 준비 기간 동안 두 아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인테리어도 같이 하고 메뉴도 함께 고민했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제 이혼을 많이 속상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말하더군요. 엄마, 이렇게 사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오픈 첫날. 찻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손님이 많이 오진 않았지만
한 분 한 분과 차를 나누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찻집에 들렀어요.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응? 이제야 진짜 엄마 자신 같아요. 무슨 소리야? 누군가의 아내 말고, 누군가의 며느리 말고, 한 사람으로 사시는 거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엄마도 이제야 알겠다. 너무 늦게 피었지만, 그래도 핑계 어디냐?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날 오후,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거 알아요? 그 사람 요즘 많이 힘들대요. 예전 남편 윤정우 이야기였습니다. 갤러리도 정리했다던데 많이 수척해졌다고 하더라고요. 1년 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했을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담담하게 샐러드를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제 일이 아니네요. 지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연락하지도 묻지도 찾아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날 저녁 찻집 문을 닫고 창가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셨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떠났는지 이제 알아요. 그게 내 탓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익숙했을 뿐이죠. 그러니 나머지 인생은 나는 나를 위해 살겠어요. 차가 식어가는 동안 저는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62세에 처음 피어난 꽃처럼 늦었지만 이제는 제 계절을 살아갈 겁니다. 한선욱으로 38년을 함께 살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기 이름을 불러본 지 얼마나 되셨나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그냥 나로요. 선옥 씨는 62세에 처음 자기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옥 씨는 말합니다. 늦게 피었지만 그래도 핑계 어디냐? 여러분의 꽃은 지금 어떤 계절을 맞이하고 있나요? 아직 피우지 못한 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야기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